이처럼 허균은 20여 년의 관직 생활 중에 3번의 유배와 6번의 파직을 당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두고 허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여세합이라고. 나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다. 허균은 스스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곧아서 남이 틀린 짓을 하면 참고 보지 못했고 속된 선비들의 멍청한 짓은 비위가 상해 견딜 수 없었다.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허균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59번째입니다. 오늘 강연할 제목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허균의 진짜 모습입니다. 허균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홍길동전이죠. 우리가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문서를 작성할 때 예시로 나와 있는 이름이 홍길동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에 반해서 허균의 진짜 모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허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허균의 호는 교산입니다. 허균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선조 때 그리고 광해군 때를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허균 앞에는 풍우나 이다나 혹은 천재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저는 허균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허균 앞에 3가지 수식어를 붙일까 합니다. 그 3가지 수식어로 허균의 삶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선 허균이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용인에 가면 허균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허균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허균의 둘째 형인 허봉의 무덤, 그리고 그 옆은 허균의 첫 번째 형인 허성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허균의 아버지 허엽의 무덤이 있습니다. 허균의 무덤은 안타깝게도 가묘입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습니다. 허균은 능지처참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만 있는 거죠. 그리고 허균의 아버지 허엽 역시도 허균이 영모죄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허균의 아버지의 무덤 앞에 새겨져 있는 비석도 2동강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부관 참시를 당해야 했던 불운한 가족의 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허균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의 괴물이다. 그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를 괴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균이 괴물일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지 제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균의 삶을 첫 번째 천재 허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릉에 가면 허난설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난설원을 비롯해 5명의 문장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허난설원의 아버지 허엽입니다. 허엽은 서경덕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당시 동인의 거두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엽의 호가 초당인데요. 강릉에 가면 초당두부가 유명하죠. 이 초당두부는 아주 물맛이 좋은 샘물로 두부를 만들고 바닷물로 간수를 한, 그래서 굉장히 그 맛이 특별하다고 유명해진 두부입니다. 그 초당두부의 이름이 허엽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죠. 그처럼 허엽은 강릉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허엽의 아들 그리고 딸의 이름이 허성, 허봉, 허초희, 허균이 있습니다. 허엽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허성을 얻었고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허봉, 허초희 그리고 허균을 낳게 되는데요. 허초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난설원의 본명입니다. 허균은 허엽의 막내 아들이었죠. 이 5 양천 허씨의 5문장가라고 불립니다. 이 5명이 모두 문장에 특히 시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허균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 그리고 천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허균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허균은 12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2 형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2 형이 허균보다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둘째 형이었던 허봉은 허균의 스승이면서도 굉장히 가까운 친구 같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봉이 율곡이의를 탄핵하다가 귀양 보내지게 됩니다. 다행히 귀양지에서 풀려났지만 관직의 뜻을 접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떠돌다가 그만 객사를 하고 맙니다. 이때 허균의 나이가 21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그 다음 해에
마음을 나누던 누이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절하게 되죠. 그렇게 연이어 친구 같던 형과 누이를 잃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허균 역시도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피난하던 시기 부인은 만삭이었습니다. 피난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3일 만에 죽고 아이도 연달아 잃게 됩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에 형을 잃고 누이를 잃고 그리고 부인과 아이를 잃었습니다. 허균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시기 조선에는 허균의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절실했어요. 명나라의 원군과 함께 명나라에 사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조선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신 대접을 잘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의 문인들과 시를 나누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짓고 시를 많이 외우고 있고 시를 잘 짓는 허균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허균은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거기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허균의 사신을 접대하는 능력은 선조 때뿐만 아니라 광해군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광해군 때 조선의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이라는 사람, 조선의 3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허균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굉장히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일기에도 허균의 능력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허균은 글 쓰는 재주가 매우 뛰어나 수천 마디의 말을 붓만 들면 써내려갔다. 거의 자동으로 문장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거였죠. 이렇듯 허균의 능력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임진왜란 말렵에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었던 오명제는 허균으로부터 많은 시를 듣게 되었고 그 시를 수백 편을 모아서 이렇게 조선시선이라는 시문집을 펴냈습니다. 명나라에서 출판된 조선의 시문집입니다. 명나라의 경전이나 명나라의 시가 조선에 소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런 시가 명나라에 소개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에는 신라시대의 최치원의 시부터 해서 모두 108명의 시 340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시가 명나라에 소개된 거죠. 이 조선시선이라는 책 제일 첫머리에 이 시집을 펴낸 오명제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허균이 영민하여 한 번 보면 잊지 않아 동방의 시를 수백 편이나 외워주었다. 허균의 덕분에 출간될 수 있었던 책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수백 편의 시에는 한자로 쓰여짐과 동시에 그 음이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한글 사용이 많지 않은 시기였죠. 그런데 허균은 여기에 한글로 음을 달아서 우리나라 한글을 명나라에 소개하게 된 거죠. 정말 특별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를 시문외교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수창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창외교라는 뜻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우리 땅을 밟기 시작하면 조선의 관료들이 나서서 그들을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런데 시를 지으면 그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그렇게 시를 통해서 명나라 사신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문외교는 임진왜란이 있던 이 시기 200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일화가 있는데요. 세종 때였습니다. 세종 때 명나라에서는 한림원 출신의 굉장한 문장가를 조선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를 접대하려고 세종이 정인지와 성산문, 신숙주를 보냈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명나라 사신이 모두 15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화답하기 위해서 정인지가 6편, 성산문이 6편, 신숙주가 5편의 시를 지어서 화답을 했죠. 이렇게 시를 나누면서 명나라 사신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와 나눈 대화는 10년 책을 읽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죠. 그리고 성산문과 신숙주에 대해서도 이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들과 의형제를 맺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명나라의 사신들과 외교를 나눈 데 있어서는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역시도 조선과의 이런 시문 외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요. 조선은 비록 외국이지만 독사하는 사람이 많고 예의를 안다. 학문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야 중국 채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인심을 잃지 않는다. 명나라 역시도 조선과의 시문 외교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나라와의 시문 외교에서, 그리고 임진왜란 때 무엇보다 중요했던 명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허균이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허균이 이후에 관직에 나가고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허균은 자유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유인 허균이라는 이름의 허균의 모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균이 관직에 나간 것은 26살 때부터였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 허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해도사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사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파직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허균이 황해도사로 가면서 한양에서 기생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기생들을 데리고 갔고요. 이런 허균의 모습을 두고 당시 황해도사 허균이 한양에서 창기들을 데려다 놓고 따로 관아까지 만들었다 하면서 허균을 비판했던 거죠. 결국 6개월 만에 파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먼 부임지로 떠나는 양반들, 그곳에 있는 관기들로부터 수청을 받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양반들은 관기로부터 수청을 받고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죠. 그런데 허균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허균은 기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어떤 기생과 어떤 연애담을 펼쳤는지, 또 어떤 기생과 잠자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광기행이라는 글에서 기록으로 다 남겨뒀던 겁니다. 이렇게 기생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드러내는 허균의 모습이 당시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체면을 깎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균은 강릉 땅에 나아갔을 적에도 기생에게 혹하여 그의 어미가 원주에서 죽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효를 저지른 거죠. 성리학을 중요시 여기는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다른 양반들은 어떨까요? 보통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되고 그동안은 고기도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 기생집도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기생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백립을 쓴 사람 보이죠? 하얀 갓을 썼다는 건 상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생집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습니다. 보통의 양반들도 허균처럼 이렇게 효를 다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허균은 기생과 논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인륜과 기강을 분별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이 성인보다 높으니 나는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 없다. 허균은 인간의 본성인 식욕과 성욕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허균이 기생들과 연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기생 매창은 허균과 정서적으로 시를 나누면서 교류했던 인물입니다. 시를 나누는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매창이 안타깝게 일찍 요절하게 되자 그를 추모하면서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신묘한 글귀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청아한 노래는 가는 바람 멈추어라. 복숭아를 딴제로 인간의 귀양았고 선약을 훔쳤던가 이승을 떠나나니. 굉장히 시를 잘 짓고 재능이 출중했던 매창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시였습니다. 이러한 허균을 두고 많은 양반들은 허균은 행실도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문장의 재주가 있어 세상에 용납되었는데 식자들은 더불어 한 조정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이렇듯 허균은 재능이 많았지만 이런 허균의 행실 때문에 많은 양반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허균이 황해도사에서 파직되고 나서 몇 년 후 삼척부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부사에 임명되고 나서는 13일 만에 파직되었습니다.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허균이 부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균은 밥을 먹을 때면 식경을 외고 항상 작은 부처를 모시고 절하면서 스스로 부처의 제자라고 하니 승려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조선 사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나 사상은 모두 배격되었습니다. 허균이 이렇게 부처를 섬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스님들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던 거죠. 사실 허균은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그리고 사명대사 같은 분들과 굉장히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와는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명대사가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허균에게 사명대사의 비문을 지어달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사명대사에 비문이 적힌 해인사에 있는 석장비의 비문은 허균이 지어준 글입니다. 불교를 신봉했다 해서 자신을 파직시켰던 양반들을 향해서 허균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찮은 일을 가지고 소인배들이 모략을 일삼는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따르라. 나는 내 인생을 나대로 살겠다. 허균다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균이 또 몇 년 후에 공주 목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 목사로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또 파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서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서자들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균은 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들과 서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공주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허균은 가까운 서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나는 큰 고을의 원님이 되었네. 자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게. 내가 절반의 봉급으로 대접하리니 비방을 받는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겠네. 이렇게 서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파직된 겁니다. 이처럼 서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허균이 서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까닭은 허균의 스승 이달과의 관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곡 이달이라는 인물은 허균의 형이었던 허봉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허균과 허난설원의 시 스승이었죠. 그런데 이달은 당대를 대표할 만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얼이었기 때문에 출사를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불우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누구보다 스승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스승 이달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허균이 지은 한문소설입니다. 허균이 지은 한문소설 송곡산인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스승 송곡 이달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출사할 수 없었고 그런 재능을 가진 이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신의 스승처럼 능력이 출중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허균 역시도 그러했죠. 능력이 출중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판하는 조선 사회의 실증을 느끼고 허균 역시도 이들과 어울리면서 풍류를 즐기고 한 세상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허균은 20여 년의 관직 생활 중에 3번의 유배와 6번의 파직을 당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두고 허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여세합이라고. 나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다. 허균은 스스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곧아서 남이 틀린 짓을 하면 참고 보지 못했고 속된 선비들의 멍청한 짓은 비위가 상해 견딜 수 없었다.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허균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허균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세에 졸렬하고 재물을 유리하게 쓸 줄 몰라 반평생 동안 파란이 많았다. 그러나 몇 번 옥살이를 하고 몇 번씩 쫓겨다녀도 책만 있으면 극락같이 여겼다. 책 읽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어떤 사상이든지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던 허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허균이 명나라에 사신을 갔을 때 일입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가서 명나라에서 천주학을 접하게 된 거죠. 보통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에 갈 때 월급을 대신해서 인삼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삼을 명나라에 가서 은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 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 관료들은 그 은으로 명나라에서 골동품을 사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허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인삼을 은으로 바꾸어서 그 은 1만 양을 주고 책 4천여 권을 사서 조선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책 욕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4천여 권의 책 속에는 천주교의 찬송가와 기도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나라에서 가져온 책 중에는 명나라의 양명학자로 명나라 안에서는 금서로 지정이 되어 있던 이타고의 책, 명나라에서는 구하기도 쉽지 않은 금서였던 이런 책을 어렵게 구해서 조선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문 꺼리낌 없이 모두 받아들이려고 했던 허균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이렇듯 허균은
유, 불, 도 3가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시원하게 외워대니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균을 극찬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허균을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매우 뛰어나 수천 마디의 말을 분만 들면 써내려갔다. 그러나 허위적인 책을 만들기 좋아하여 산수나 도참설, 도교나 불교의 신기한 행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지어냈다. 이렇게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균, 결국에는 그 파란만장함이 그를 역적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균은 서자들과 친했습니다. 이 서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관직에 나갈 수 없으니 자신들끼리 어울리면서 풍류를 즐겼습니다. 스스로를 강변치루라고 부르는 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은을 거래하는 은상, 이 은상을 문경세제에서 습격해서 은 700냥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강도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강도 사건이 반역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칠서의 난이라 그래서 역모 사건으로 확대된 거죠. 당시 광해군 시기였는데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세력에서 역모 사건으로 확대시켜서 이들이 김제남과 손을 잡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일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강변치루들은 물론이고 이 강변치루들과 친하게 지냈던 허균 역시도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허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균은 일단 살기 위해서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이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첨은 허균의 뛰어난 문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첨이 허균의 손을 잡아줍니다. 허균은 이첨과 손을 잡고 김제남은 물론이고 그 김제남의 딸이자 선조의 계비였던 인목대비까지 패모론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허균은 굉장한 문장가였죠. 그리고 허균을 따르는 유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합세하여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된다 하는 패모론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이 패모론은 정치적으로 불안하던 광해군의 입지를 더욱더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허균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후 허균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겠죠. 허균은 형조 참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의 총애가 얼마나 컸는지 당시 세자의 후궁으로 허균의 딸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허균이 권력의 실세로 부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첨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결국 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남대문에 흉방, 흉서가 붙었습니다. 그 흉서의 내용은 백성들을 구하고 죄를 벌하려 장차 하남 대장군이 이를 것이다. 광해군을 죽일 것이다. 라는 역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흉서를 붙인 이가 허균의 신복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허균은 반역죄로 의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균이 애초에는 의창군을 추대하려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으나 나중에는 허균 스스로 하려 했다 하는 허균을 역모로 모는 고변들이 이어졌습니다. 허균은 꼼짝없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죠. 허균은 자신이 아직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결안할 수 없다면서 붓을 던지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우의 사람들이 핍박하여 그를 서명하게 했고 결국 그는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허균은 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허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이런 허균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기자언이라는 사람은 허균의 패모론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반대 세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기자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죄인에게 형장을 가하며 신문하지 않고 사형이 결정된 문서도 받지 않은 채 단지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로만 사형에 처한 죄인은 없었으니 훗날 반드시 이론이 있을 것이다. 허균의 죽음에 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형에 처해지려면 3번의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허균에게는 그런 절차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허균의 죽음은 일사천리로 치러지게 된 거죠. 허균이 죽고 난 이후에도 허균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관련자들이 3개월 동안 수시로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허균의 죽음은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영모 사건에 대해서 광해군은 허균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허균을 총애했기 때문에 허균의 영모 사건이 광해군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 개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가 전혀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이렇게 허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허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 할 말을 하지 못했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허균이 죽고 나서 5년 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났죠.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 때 있었던 반역 사건들은 모두 복권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면되었던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 허균만큼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조선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역적으로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허균의 사상 때문이었죠. 허균은 그 당시 조선에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허균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허균의 인간적인 면모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의 누이 난설원이 요절하였죠. 허균은 누이가 죽고 자신이 외우고 있던 누이의 시를 다 모아서 이렇게 난설원집이라는 문집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집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중국의 3대 문장가였던 주지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나라에 건너가서 명나라에서 출판되었죠. 그러면서 난설원의 이름이 중국에서도 칭송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설원집뿐만 아니라 허균은 형, 허봉의 시도,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문집을 만들어냈습니다. 형의 호, 하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곡집이라고 펴내었죠. 이 하곡집에 실려있는 인주 기사제라는 이 글은 형이 지은 글이었는데요. 유배 갔다가 풀려났지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그리고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그리고 또 허균이 겪었던 안타까운 죽음이 첫 번째 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의 죽음을 두고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내가 가난할 때 당신과 마주 앉아 짧은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밤을 지새워 책을 놓고 읽다가 실증을 내면 당신은 내게 농담하기를 당신이 게으르면 제 숙부인 첩지가 늦어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누가 알았으랴 18년이 지난 후에 첩지를 앞에 놓고 허공에 고하게 될 줄이야. 그대 영전에 교지를 바치나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처음에 나와 머리를 올린 그대가 아니라네. 만약 그대가 안다면 반드시 슬퍼하고 탄식하리라. 첫 번째 부인이 허균이 글 공부를 소홀히 할 때면 당신이 게으르면 숙부인 첩지가 늦어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부인은 피난길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허균은 형조 참의 벼슬을 받고 숙부인 첩지도 내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숙부인 첩지는 허균의 두 번째 부인 몫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균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허균이 유배지에 있으면서 쓴 책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인데요. 이 도문대작이라는 건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서 고기 써는 모습을 보면서 고기를 씹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문대작이라는 글 속에는 허균이 유배지에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이 변변치 않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117가지를 기억을 더듬어서 그 음식들을 소개하고 그 음식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남자가 쓴 음식에 대한 책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허균의 사상이 담겨있는 중요한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성소 부부고라는 책입니다. 성소는 허균의 또 다른 호이기도 합니다. 성소 부부고는 장독대를 덮을 만한 하찮은 글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스스로 겸손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는 허균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책은 허균이 영모죄로 의금부에 끌려가기 직전에 사위의 집에 보내어서 숨겨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관론이라 그래서 관원이 너무 많아 기구와 관료를 줄여서 국고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루룩이라 그래서 관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후한 녹봉을 줘야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론이라 그래서 모든 계층이 고르게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 속에는 인재에 대한 허균의 생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유재론이라는 글인데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귀한 집 자식이라 해서 재주를 넉넉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해서 인색하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어진 임금은 이런 걸 알고 인재를 덜어는 초야에서 구했으며 낮은 병졸 가운데서도 뽑았다. 싸움에 패하여 항복해온 오랑캐 장수 가운데서도 발탁을 했으며 도둑 가운데서도 끌어올리거나 창고지기로 등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가 드물어 예로부터 그것을 걱정했다. 하늘이 재주를 고르게 주었는데 이것을 문벌과 과거 제도로 제한하고 있으니 인재가 모자라 늘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만이 어미가 천하거나 다시 시집 갔으면 그 자손은 모두 벼슬길에 끼지 못했다. 변변치 않은 나라인데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쓰이지 못할까 걱정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그 길을 막고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만 한다. 이렇게 유재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서울 출신이라고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재능을 쓰지 않는 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이 낳았는데 사람이 그걸 버리니 이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짓이다. 조선의 서얼금곡법이라 그래서 서얼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허균의 중요한 주장이 호민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하가 두려워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이 호민론에서 허균은 백성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얽매이고 불임을 당하는 사람은 항민이다. 이 항민은 무지하고 세상이 이러면 이렇게, 세상이 저러면 저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씨름하고 탄식이나 하는 사람은 원민이다. 이들은 무턱대고 세상을 원망만 하는, 비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시대가 원할 때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호민이다. 세상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이것이 잘못이다 싶을 때면 당당히 일어서서 세상에 맞서는 그런 백성들을 호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민들이 일어서게 되면 원민이나 항민들도 그를 쫓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에 맞서는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바로 그런 호민입니다. 홍길동전을 통해서 허균은 그 당시 사회에 맞서고 있습니다. 보통의 양반들이 한 시를 지을 때 허균은 소설을 지었습니다. 보통의 양반들이 한문으로 글을 쓸 때 허균은 한글 소설을 쓴 거죠. 조선을 대하는 허균의 호기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서자죠. 홍길동처럼 능력이 출중하지만 알아주지 못하는 조선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균은 홍길동전을 통해서 차별 없는 인재 등용과 백성이 중심이 되는 개혁, 그가 꿈꾸었던 이상세계를 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균은 그 당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북방민족의 침략을 경고했죠. 명나라가 도와줄 것이니 걱정 없다는 대신들에게 요동도 빼앗긴 명나라는 그럴 힘이 없다고 반론을 펼쳤고, 잠시 남쪽으로 피신을 하면 된다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저들도 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자들의 생각이 슬플 뿐이라며 통탄했죠. 실제로 허균이 죽고 나서 9년 후 우리는 후금의 침략을 받은 정묘호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년 후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허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쩌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허균의 사상은 홍길동전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허균은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한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상세계를 율도국으로 묘사해서 홍길동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영국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모어와 허균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균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허균은 광해군에게 역모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모어 역시도
헨리 8세가 누군가요? 영국의 영국 국교회를 창립한 인물입니다. 당시 교황권에 반발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런 교황권에 맞서는 헨리 8세에 반대하다가 결국 토마스 모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해서요. 이 토마스 모어가 이상세계로 그린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유토피아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상세계는 세상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이상세계를 계속 꿈꾸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허균은 조선이 외면한 아웃사이더였지만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달랐습니다. 허균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허균답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다움을 찾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나답게는 무엇입니까?